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 주까지는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한번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사실 우리 이제 대륙법계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에서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이러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뭐 이런 기관들이 없죠. 그러나 이제 헌법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서는 이제 별도의 입법, 사법, 행정 외에 별도로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뭐 이런 형태로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을 지키는 그러한 기관들이 별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법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은 아니죠. 법원은 이제 대법원과 이제 법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사법권인데 이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고요. 헌법 수호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엄청 크죠. 왜냐하면 국민의 이제 기본권, 헌법에서 국민의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최종의 그 기관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느냐 또는 뭐그 법률이 여러 가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 법률이 만약에 헌법이 위배됐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입법, 사법, 행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대통령을 뭐 탄핵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1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법원에서 법원에서 제의한 제의한 그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판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법률이 이거 위헌이 아닌가? 라고 법원이 이제 그 결정을 법원이 판단해서 이게 이 법률이 위헌일 소지가 있겠다라고 어떤 제청을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이 아닌 일반적으로는 이런 위헌 여부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사자 중에서 그 법률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같다. 즉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법원에 얘기를 하고 그럼 법원이 이것은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할 경우에 그 경우에만 이 위헌 여부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재판하는 과정이 아닌 일반 개인이 위헌 여부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의 전제가 돼서 그 조문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하는 부분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법은 이제 더 별도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깊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탄핵의 심판입니다. 탄핵. 탄핵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고위 공무원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봤죠? 그 65조에 65조 한번 보십시오. 헌법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법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요. 즉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기관이고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누가 즉 소추하느냐? 그건 국회입니다. 국회가 소추를 하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고위공무원들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고위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즉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그 고위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 이때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소추는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되며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그러한 직무를 집행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3분의 1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고 그리고서 과반수 찬성으로 소추를 이 사람이 탄핵될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기소를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헌법재판에서는 소추라고 하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소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들을 보고 탄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요.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좀 엄격합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 발의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법,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정농단 이런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과반수와 발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하면 거의 헌법 개정 정도까지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장관 또는 뭐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직무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때에 국회의원들이 뭐 대통령 같으면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이것을 의결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고 그 소추된 내용을 보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치적 중립 같은 것은 인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될 만큼의 그러한 사양은 아니다 해서 기각을 한 사례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을 의결을 했습니다.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요. 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이거 위헌이다 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법률도 효력을 무효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단순하게 그 자격이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렇게 공부만 많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이 뽑아서 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런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그렇다면 어떤 국민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계에. 그것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 헌법재판소의 또 중요한 내용 중은 정당의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의 해산 심판. 자, 우리나라 이제 정당은 우리 이제 총강에서 여러분들 좀 배우셨을 거예요. 제8조. 우리나라 이제 정당의 설립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당의 목적과 조직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되고 뭐 그래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또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또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8조 사항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당이 옛날에 우리 통합진보당 해산됐었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그런 활동이 즉 북한의 예를 들어 뭐 그러한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북한과 같은 그런 강령을 쓴다든가 목적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 파괴적인 그러한 활동 같은 것들을 기획했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가 그러면 제소 누가 그러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넘기느냐 즉 기소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정부입니다. 아까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해서 보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때는 누가 그러면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누가 판단하느냐 아니 누가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넘기느냐 헌법재판소 넘기느냐 그건 정부인 겁니다. 정부 즉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은 결국은 보시면 대통령과 그 국무회의 한번 내용 좀 보시면 국무회의 89조에 보시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14항에 보면 정당 해산의 제소가 나옵니다. 즉 정당 해산을 제소하려면 즉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결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당 해산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그 정당은 해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이미 정당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에 제소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상호간 111조 사항 국가기관 상호간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랬습니다. 국가기관끼리도 서로 이게 내 권한이다 이게 네가 할 일이다 라든가 이런 권한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즉 예를 들어 영토를 가지고 경기도 땅이다 또 인천시 땅이다 인천광역시 땅이다 서로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 국가기관 간에 어떤 다툼이 있게 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런 기관 간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소원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그러한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 또는 불행사했을 경우에 이제 재판으로 다툴 수도 없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는 거의 다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그러한 헌법소원을 다루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또 수업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기본권 수호인데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관이 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또 보면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다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40패스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이러한 어떤 경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인데 이게 이제 법관이라는 게 국민이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뽑는 거라서 이제 이러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국민들이 어떤 선거에 의해서 정당성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법관의 그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을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재판관 중 3명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3명을 뽑고요. 또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3명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다 관여를 합니다. 모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장은. 그래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먼저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안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서 재판관도 같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달아서는 임기 제한 없이 연임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헌법재판소 법에서 정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정년에 의하면 이제 그 재판관을 당연히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탄핵, 아까 말씀드린 탄핵, 국회의원들이 3분의 1 과반수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헌법재판관은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나머지 8명이 이제 헌법재판소 회의를 재판관의 회의를 거쳐서 파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111조에 잠깐 보시면 1번 법원 제청의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그리고 2번 탄핵의 심판, 3번 정당의 해산 심판, 그리고 5번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의 심판,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거든요. 9명인데 과반수라 하면 5명이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여기는 어찌됐든 6명 이상의 찬성을 해야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얘는 과반수 찬성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4개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과반수가 아니라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은 결국은 대통령령급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국가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소 규칙들이 뜹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이제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그러한 통제를 받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그러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국회의
뭐 헌법재판소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률이 제정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해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장도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한번 쳐보시죠. 헌법재판소를 딱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뭐 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그리고 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준 규칙, 이거 다 헌법재판소장이 만든 그 규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통령령이 들어갈 필요 없죠. 헌법재판소 법 밑에 결국은 다른 일반적인 법령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법률이 있으면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이 있고 또 장관이 만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각부에서 만든 법률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여기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는 것이죠. 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대법원 규칙법 이런 게 있으면 그 밑에는 대통령이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장 또는 국회의장 또 뭐 대법원장이 만든 바로 그 만든 그 규칙들이 나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자 헌법재판소 법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면 나머지 헌법재판소 관련된 것은 다 규칙입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이고요. 오직 헌법재판소 법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규칙으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2조 관장사 헌법재판소 법 2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헌법하고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이것도 뭐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재판관의 독립 그리고 재판관의 자격 여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다음 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이라고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 법률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이런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할 수 없는 사람 쭉 있죠. 예. 한번 좀 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6조 재판관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재판관들은 다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7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입니다. 즉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70세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을 하기는 있는데 탄핵 결정이 된 경우나 아니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때는 이제 파면 또는 이제 뭐 해임 이게 되겠죠. 구정 재판관은 당연히 정치 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서 규칙 제정권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또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재판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헌법재판소도 그 9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된 부분을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입법부에 입법부에 국회 사무처가 있고 또 대법원에 법원 행정처가 있듯이 이게 다 어떤 사무를 별도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도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에 실국과를 둔다 뭐 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헌법재판소 자세한 내용들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고 법률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정무직 뭐 장관급으로 봐야 되겠죠. 장관급으로 보고 사무차장은 차관급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18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뭐 헌법재판소 비서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두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를 살펴봤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다음에 이제 자 제6장 헌법재판 제7장 선거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4조 한번 보시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즉 각종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와 또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국민투표가 있거든요. 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선거 그리고 국민투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올려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3인, 국회의원이 3인, 국회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3인. 즉 입법사법 행정이 모두 관련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즉 이건 이제 대통령 임명이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9명 위원들 중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요. 또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압축을 시켰죠. 선거관리위원회보다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부 기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 그 조직이라든가 직무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통제를 받는 거죠. 국회가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조는 뭐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 공영제죠.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114조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선거 관리 한번 쳐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떤 그 일반 행정부의 법령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지만 그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규칙이죠, 규칙. 그래서 선거관리 법제처에 한번 보시면 공직선거관리 규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규칙, 교육감 선거관리 규칙,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리고 뭐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 강령, 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에서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어요.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그 규칙으로 만든 대부분 모든 조직이라든가 직무 범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 선거관리위원회 법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 법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1조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한번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9명, 또 읍면동도 있습니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7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이제 직무, 또 위원회 사항 4조 위원회 임명과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거고요. 이제 위원들은 국회 동의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래 인사 동의를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 이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인사청문회는 해당 서관위원회에서 그 청문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각 정당이 정당원은 아니면서 정당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각 정당이. 그리고 지방 법원장이 또 법관 2명, 그리고 교육자 또는 뭐 교육자 중에 또 3인 이런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이제 구성한 정당이 추천을 좀 해주게 돼 있고요. 또 법관이 2명 들어가고 법관을 포함해서 3명, 그리고 교육자 중에서 또 3인 이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그리고 법관, 교육자 또는 뭐 학식과 동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 뭐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5조 위원장, 위원장은 이제 여기에 위원장은 호선해요. 서로 위원들끼리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뭐 이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한 명 있는데 대부분 법관, 법관 중에서 위원장을 많이 하요. 보통 통상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중에
각종 선거가 될 때, 선거를 집행할 때 어떤 그 발생된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낫다 해서 위원장들은 통상적으로 호선인데 서로 위원들끼리